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목요일 펜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 효과적이고 유명한 정치 전략 중에 하나가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다면 상대방의 이 신뢰도에다 흠집을 내라, 이런 전략입니다. 요즘 청와대 이 무차별적인 사찰 의혹 사건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니까요, 딱 이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 방법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기성 언론들과 연합해서 누군가가 김태우 청와대 특감부 수사관에 대한 흠집 내기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는지 물타기도 하더군요. 바로 이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을 한겨레 신문에서 일면 톱기사로 보도한 겁니다.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관심을 한쪽으로 싹 돌리려고 하는 거겠죠. 만약에요, 정말로 이 진심으로 한겨레 신문에서 자녀들의 특히 이 특권층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보도하고 싶었다면 차라리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언급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주정 씨의 이 취업 특혜 의혹을 함께 거론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지만 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이런 메시저 공격이나 물타기 보도로는 좀처럼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불황이 계속되면서 분노하신 국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겠죠. 왠지 청와대에서 이런 소리 안 나올까요? 아,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한 거 아닌데. 예, 펜앤뉴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 기자와 PD들이 취재하고 보도하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유튜브 무료인 건 아시죠? 오늘 주요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펜앤 기획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들, 오늘은 그 최종회로 탄핵 정변 당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섹스테이프가 나올 것이라고 발언했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고발합니다. 무차별적인 사찰에 대한 폭로에 대해 청와대가 상부의 보고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 보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택시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카풀업계는 시민들에 대한 공짜 이용 이벤트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득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8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연준이 내년에도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금리 역전 현상은 0.75%포인트로 심화됐습니다. 홍준표 기자의 경제브리핑에서는 회사가 망해도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을 벌이는 노조들의 실태와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 가입률이 10년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피임 방법과 콘돔 사용법 등 급진적인 성교육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미성년 학생들의 성관계를 인정하라는 것이냐며 성교육이 아니라 성해방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방송사 심사 결과 지상파에선 MBC가, 종편에서는 전년 1위를 기록했던 JTBC가 최하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송평가는 해마다 실시되며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저희 펜앤뉴스가 기획보도 시리즈로 전해드렸던 가짜 뉴스 만든 언론인들 시리즈. 오늘 그 최종회, 그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제1회 이 현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의겸 대변인의 한겨레 신문 시절의 그 가짜 뉴스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분들 저희 그 서브 타이틀에서 이렇게 쭉 소개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변 당시에
뭐 청와대 섹스 테이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바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지만 현재 주진우 기자는 MBC에서 아주 고액 출연료를 받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더군요. 저희 펜앤 뉴스에서 만든 이 가짜 뉴스 만든 언론인들 시리즈 가짜 뉴스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온 사회, 온 대한민국의 화제의 단어로 떠올랐고 기존 언론의 가짜 뉴스에 아주 결정타를 매기면서 팩트 체크의 붐이 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 만든 언론인들은 올해로 마무리가 되지만 내년에는 가짜 뉴스 만든 정치인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주진우 기자의 가짜 뉴스 성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변 당시 상당수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박근혜 죽이기에 큰 영향력을 미친 가짜뉴스는 미혼 여성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성적 낙인찍기였습니다. 당시 대다수 언론은 대중들의 말초적 간음증을 자극하는 비아그라, 마약, 차은택가의 심야 독대 등과 같은 소재를 쏟아내며 박 전 대통령의 도덕성을 뿌리채 뒤흔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016년 11월 시사주간지 시사인 기자 주진우의 섹스 관련 테이프 나온다 등의 주장은 이런 성격의 전형적인 가짜뉴스였습니다. 주진우는 방송인 김재동과 지난 2016년 11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이른바 애국소년단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날 큰 함성과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주진우는 강연 시작부터 대통령이 약을 하는지 구슬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도 국가가 잘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비아그라, 마약 성분이 나오고 앞으로 섹스와 관련된 테이프가 나올 것이고 조금 있다가 마약 사건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병역 비리가 나올 것이고 대규모 국방 비리가 나올 것이라며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순실 박근혜 비리의 10분의 1만큼만 알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주진우는 박근혜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원칙과 신뢰였는데 그 원칙은 돈이었다며 돈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섬이 없는 사람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놓은 유산이 최소한 10조 원이 넘을 것이고 숨겨놓은 재산이 몇 조가 될 것이라는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불쌍하냐며 10조 원이 넘는 돈과 매일매일 머리를 하고 출근을 안 해도 되지 않나, 맨날 드라마만 보고 연예인 쫓아다니고 주사 맞고 왜 불쌍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주진우는 이러한 허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7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서 시상하는 민주언론상 본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관훈 언론상도 수상했습니다. 특히 주진우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최승호 체제의 MBC에서 지난 2월부터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진행을 맡아 회당 600만 원, 1년 52주로 계산 시 연봉 3억 1,2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 여당의 이른바 가짜뉴스 단속처벌 강화 촉구와 경찰의 문재인 정권 비판 영상 등 가짜뉴스 색출 및 삭제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현 정권에서 문재인 섹스 동영상이라는 키워드가 나돌면서 정권의 몰락만을 바라는 가짜뉴스가 나온다면 현 정권은 그때와 같은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지금 댓글창으로 펜앤뉴스에서 본 이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들 시리즈 참 재밌게 봤다. 수고 많으셨다. 또 그리고 내년에 시작할 가짜뉴스 만든 정치인들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 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저희 펜앤뉴스가 아니면 이런 게 어떻게 기획 보도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구독과 그리고 많은 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때 2016년에 나왔던 이 주진우 기자나 김의겸 대변인이나 손석희의 JTBC의 가짜뉴스가 없었다면, 언론들이 제대로 된 보도를 했다면, 팩트가 다 체크된 그런 보도를 했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은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무차별적인 사찰에 대한 그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죠. 청와대에서 이에 대해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상부에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이런 주장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첩보 보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다. 내가 뭐 그 힘든 수사를 보고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았는데 하겠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축출된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 보고서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작성했고 그중 일부만이 상부에 보고됐다는 청와대 주장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첩보 보고서 작성 전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보고를 항상 거쳤고 윗선에서 허락한 것만 썼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는 여러 특감반원들이 윗선 지시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해왔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20일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은 첩보 보고서가 있다는 건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첩보 작성의 모든 시작은 텔레그램이라며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보고를 출력하면 1만 페이지는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텔레그램은 다른 메신저와 달리 대화 내용을 한 번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급한 업무는 신속하게 텔레그램으로 사전 조율이 된다. 정말 심각한 내용은 텔레그램을 통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상까지도 한 방에 올라간다며 편집을 거쳐서 비서관과 민정수석에게 좋은 내용은 더 위로도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19일 공개한 자신의 첩보 보고서에 대해 직속 상관들의 오케이 사인을 받고 쓴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시사항이 텔레그램에 남았을지에 대해선 11월 초 내가 청와대 감찰을 받기 전 이인걸 특감반장이 내게 휴대전화를 좀 달라고 하더니 자신과 개인적으로 나눈 텔레그램을 지워버렸다,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민간인 사찰 첩보 생산 주체에 대해선 나 말고 다른 특감반원도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닌 걸 청와대 첩보 양식에 맞춰 많이 썼다며 그 배경에 대해선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왜 썼겠나, 다 윗선의 허락이나 선 보고 후에 쓴 것이고 일부는 먼저 알아보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첩보 중엔 조선일보 오너 일가를 표적으로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를 보고받고 불법이라고 질책했었다는 청와대 주장에 김 수사관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정확히 기억난다, 특감반 사무관이 내게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동향 첩보 역시 언론 사찰 소지가 있으니 더 이상 작성하지 말라 했다는 청와대 입장에도 그것도 거짓말이라며 그렇게 혼났으면 15개월간 청와대에서 비슷한 첩보를 계속 올릴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 SBS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상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조선일보 관련 보고를 수시로 하게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19일 자신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작년엔 박근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알린다더니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청와대는 계속된 거짓말로 외통수로 가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내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면 내 정보는 불순물로 청와대 기밀이 아니고 보고를 받았으면 불법 사찰을 알고도 방치한 꼴이 된다고 짚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집회 현장, 바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업계의 서울 여의도 집회였습니다. 이 덕분에 하루 종일 택시 운행이 없었는데요. 제 주변에서는 오히려 택시가 없어서 도로가 좀 한산했다, 운전하기 참 편했다, 이런 말씀도 들리더라고요. 택시 업계에서는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카풀 업계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공짜 이용 이벤트로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풀 시행 반대와 산악금지 폐지, 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택시기사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려는 택시기사들의 차량이 주요 도로들을 막으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카풀 업체들은 무료 카풀 이용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근로자 1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0월 1차 집회 때는 7만 명, 지난달 2차 집회 때는 4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택시업계는 지난 10일 국회 앞 택시기사 분신 자살 이후 더욱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 역시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카풀을 비롯한 공유 차량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고 산악금 제도 폐지와 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겁니다. 주최 측은 집회를 앞두고 경찰에 3만 명이 참여하는 단순 행진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측 지휘부에서는 언론을 통해 택시 만여대를 동원해 국회 포위나 진입을 시도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지방 택시들이 다수 올라오면서 대전과 여의도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주요 도시에 하루 종일 택시가 운행되지 않기도 했지만 전국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한 시민은 오늘 와이프가 산통을 겪어 병원으로 가는 도중 택시 행렬을 만나 도로 한복판에 1시간 서 있었다면서 다행히 현장에 있던 경찰 도움으로 무사히 병원에서 출산을 마쳤다. 늦게 오는 바람에 산모와 태아 둘 다 위험할 뻔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는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택시기사 파업과 관련한 뉴스에는 비판적인 의견이 가득합니다. 일부 댓글에서는 택시 파업으로 오히려 도로가 한적해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동안 택시기사의 불친절과 승차 거부, 부당요금으로 인한 민원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안도 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불친절하고 난폭한 택시를 비싸게 주고 타느니 간편하고 저렴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 총파업 상황에서 승차 공유업계에서는 택시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무료 할인 행사를 도입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31일까지 3만 원 상당 쿠폰을 지급했고 업계 1위인 플러스도 내일 정오까지 거리, 시간에 상관없이 2,000원만 지불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총파업은 내일 새벽 4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집회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진짜 택시기사 여러분께서 걱정해야 될 일은 이 기술의 발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미국에선 이미 자율자동차라고 그래서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런 기술이 나오고 있죠. 얼마 후면 상용화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은 과연 택시라는 그런 업종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저렇게 집회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계획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정말 가열차게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 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런데요, 양극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양극화 현상이 이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핵심인 이 최저임금이나 또는 근로시간 단축 같은 그 내용이 제대로 발현되기 시작하는 내년에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윤희선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직후 소득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11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에 나섰지만 소득 격차를 개선하는 것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 개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꾸준히 개선되다 지난 2016년 악화된 후 2017년에도 지표 개선에는 실패했습니다. 또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도 증가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진위 개수는 0.355로 2016년과 동일했습니다. 균등화 시장 소득 기준 진위 개수는 2016년 0.402에서 2017년 0.406으로 0.004 높아졌습니다. 진위 개수는 이를 완전한 불평등으로 설정한 지수로 낮을수록 소득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작년 7.00배로 2016년 6.98배에 비해 0.02배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시장 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10.88배에서 11.27배로 0.39배 포인트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배가 악화되고 있거나 개선되지 않는 현상은 이제 이번 정부 와서 아주 뚜렷한데요. 소득 기준으로 시장 소득에서 진위 계수가 우리나라가 한 2008년 이명박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개선이 돼서 소득 분포가 진위 계수가 줄어오다가 지금 2016년 탄핵 열풍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처분 소득의 진위 계수도 상당히 개선이 2015년까지는 세웠었거든요. 근데 2016년, 17년 개선 없이 옆으로 가고 있어서 가처분 소득에서도 소득 분포를 지금 이번 정부가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제일 많이 소득이 일어나는 분의 배율 늘어나는 것도 이제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으로 뭐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 소득으로 보나 가처분 소득으로 보나 이 소득 이번 정부가 포용 성장 들고 나왔는데 거꾸로 전에서 개선되고 있던 걸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2017년 금년 저거에는 이렇게 충분히 반영이 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소득은 지난해 소득 가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훨씬 더 내년에는 많이 이게 소득 지금 분포는 지난해 거 가지고 지금 보고한 거거든요. 근데 2018년 거로 보면 이제 훨씬 더 악화되게 나올 거라는 게 지금 보여져요. 작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2016년 대비 4.1% 증가하는 동안 부채는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 비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 처분 가능 소득은 2017년에 2016년보다 3.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이제 가처분 소득일 텐데요. 처분 가능 소득이 명목 소득으로는 3.3% 올랐는데 지난해 이제 소비자 물가가 1.9% 올랐기 때문에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1.4% 올라서 최근 뭐 2018년, 17년이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낮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처분 가능 소득이 실제 소득 성장에 비해서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그 비소비 지출이 껑충 뛰었거든요. 그 비소비 지출이 2016년에는 2.1%, 2017년에는 3.7% 차지했었는데 성장률이. 근데 지난해는 8.2%, 금년 8.2%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통 한 2, 3% 성장하던 게 비소비 지출이 8% 이상으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세금이 전년에 비해서 33%가 올라간 거예요. 공적연금은 우리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거죠. 사회보험료. 이게 31.3%나 올라가서 세금하고 공적연금으로 정부가 가져가는 몫이 너무 크게 단기간에 올라서 이게 그 가처분 소득을 성장하지 못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정에 이자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갈 게 예상이 되고 세금하고 이 공적연금 사회보험료는 2019년 기준으로 또 다시 올라가는 게 많거든요. 의료보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계속 정부목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그 복지 확대한 거에 대한 게 실질 소득 그게 정체 내지는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 해부터 소득 격차를 개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등의 명분을 내걸고 펼친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결과적으로 소득 격차 개선에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사실이 이번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결국 이병태 교수님의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중요하죠. 내가 쓸 수 있는 돈. 정부에서 뭐 최저임금 올리고 뭔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가져가는 돈, 세금 등 각종 이 지출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결국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분명히 정부에서는 뭐 최저임금도 올리고 뭔가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죠. 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내년에도 한 2차례 정도쯤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와의 이 금리 역전현상, 우리나라가 오히려 금리가 더 낮죠. 미국이 금리가 0.75%포인트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외환의 어떤 그 유출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기업과 가계의 부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내용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행 2에서 2.25% 구간에서
2.25에서 2.5% 구간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3, 6, 9월에 이은 네 번째 인상입니다. 이로써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축소됐던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다시 0.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연준은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는 기존 3회에서 2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통화 완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금융가에서는 미국 경제가 꺾이는 징후가 나타나는 만큼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축소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반대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과 18일 연속으로 트위터를 통해 달러가 강세이고 실질 인플레이션도 없는데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리려 한다. 연준은 의미 없는 통계 숫자만 들여다보지 말고 시장을 피부로 느껴라라면서 금리 동결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와 관계기관은 오늘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연준의 12월 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차관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시중금리 상향 움직임은 감내할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그간 외국인 자금 유출이 우려됐지만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해외 투자자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흥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과는 달리 한국은 차별화 모습을 보였다며 외환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신용 구도스와프 CDS 프리미엄도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발언은 금리 인상의 충격을 심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생각했을 때 너무 안이한 현실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가계부채 위험 가구가 127만 가구에 달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한계 기업들도 10만 곳에 육박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600조 원, 가계부채는 1,500조 원을 넘어섰고 한국은행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2조 6,500억 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시중금리 인상은 소비 위축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회장은 오늘 팬앤과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성을 피력하며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물 밑에서는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 준비 등 급격한 외화 유출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팬앤뉴스입니다. 홍준표 기자의 경제 브리핑에서는요, 요즘 노조에 휘둘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조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겠죠. 회사가 참 어려운데 그런데도 임금을 올려야겠다며 파업을 벌리고 요즘 조선업계가 조금 수주를 좀 하고 있나 봅니다. 수주가 좀 하면서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노조 가입률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노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노조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서 그런지 10년 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노조 가입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 홍준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국내 노조의 행보가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성기업에서의 집단 폭행 사건에 이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살려놓은 회사의 실적이 겨우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자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역대 최악의 실적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불법 파업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올해 들어 선박 수주가 늘어났다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기본급 4.1%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겨우 회복하는 추세에 접어든 조선업계에서 노조가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이후 13조 7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작년에 6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작년 반짝 흑자는 정부와 채권단이 2조 9천억 원을 투입한 덕분이란 게 조선업계의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을 수용한다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셈입니다. 수주 절벽에서 아직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현대중공업 또한 노조 측이 해고를 막고 기본급을 인상해야 한다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은 기본급을 동결하고 생산 목표 달성 경력금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기본급 73,370원 인상과
구조조정 중단 선언 등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GM 노조도 19일 파업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 전원이 불법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파업을 강행한 이유는 한국 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결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틀 전 한국 GM은 연구개발 법인을 별도로 떼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GM이 R&D 부문을 따로 떼어낸 이유는 미국 본사의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 확대와 이를 통한 한국 GM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글로벌 GM의 전략 중 하나로 중국 상하이 GM도 연구개발 법인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초기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던 산업은행 또한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법인 분할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노조 측의 주장처럼 미리 나쁘다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GM은 올해 GM 본사로부터 36억 달러, 산은으로부터 8,1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제도약을 노린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불법 파업까지 강행하는 노조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GM 본사 측에서 한국에서의 조기 철수 플랜을 심각하게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6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입니다. 이처럼 노조 조직률이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노조 결성을 적극 독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7일 중요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노조 조직률을 높여가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상급단체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약 75%가량을 차지했으며 특히 공무원 부문의 노조 가입률은 전년에 비해 무려 0.9%포인트 증가해 10명당 7명꼴로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공공부문의 정규직을 대폭 늘리도록 압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노조 조직률은 급속히 팽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의 공무원과 해고자에게도 노조 설립과 가입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국내 노조의 행태가 후진적인 행태를 넘어 비상식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리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악화하는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렌뉴스입니다. 정기재 주필과 함께 오늘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필님, 이 통계청에서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뭐 통계청과 금융위원회 또 한국은행 이런 데서 이제 공동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우리나라 지금 전체 가구들의 뭐 대략적인 경제 사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네. 그 개별적으로 있는 자료들을 합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대상되는 그 가구는 전체 가구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표본 조사입니다. 그렇군요.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세청 납세 기록을 갖다 놓고 어떤 그 객관적 조사를 하는 이런 것과는 달리 면접 조사입니다. 작년에 얼마 보셨습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물어보고 빚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조사를 가지고 또 기존에 이제 다른 자료들과 적당히 비교해서 보정을 거치고 이렇게 나오는 자료인데 그 표본 가구는 15,700가구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면접 조사한 자료고. 많이 했네요. 많이 합니다. 예. 이 가구는 그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상품권 같은 걸 주죠. 이제 정부에서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하고 계속 합니다. 10번 뭐 10년 단위 이런 식으로 그 패널로 지정이 되면 계속 이제 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그 나온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뭐 자산은 얼마나 되느냐, 부동산이 얼마냐, 뭐 은행 저축이 얼마냐, 소득이 얼마냐 하고 이제 쫙 나오는데 이 상대적 빈곤율이라든가 우리가 잘 모르는 뭐 비소비 지출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계라는 게 사실은 이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게 좋은데 비소비 지출
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 비소비가 아닌데 지출하는 게 뭐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부가 뜯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금이겠죠. 세금입니다. 예. 세금, 뭐 연금, 의료보험 뭐 이런 거 어떻든 네. 정부가 뜯어나가는 것을 다 합쳐서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 강제 지출이죠. 예. 자발적 지출이 아니고 이런 지출이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그 이병택 교수도 했습니다만은 8.2%나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급증한 것이 네. 소득은 4%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3.몇% 소득이 늘어난 정도 것보다 늘었습니다. 네. 2배 이상 강제 지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희성 기자하고 이병태 교수가 잘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그 연합뉴스라고 하는 데서 이 뉴스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잠깐만 한번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빈곤층이 2년 만에 줄었다. 작년 상대적 빈곤율은 7년 새 최저다 이렇게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또 왜곡을 하네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교묘하게 말하자면 사실과 다른 뭔가 좋아진 것처럼 지난 상대적 빈곤율이 7년 새 최저 같으면은 지난 7년 동안의 성적표보다 굉장히 좋아진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네. 저게 이제 지금 언론들이 저렇게 하는 저게 이제 사실은 가짜 아주 악의적인 편집이에요. 저 사실 자체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참말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상대적 빈곤율이 7년 새 최저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참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 1만 8천 가구로 표본조사한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 소득은 4,457만 원이거든요. 예. 이 중간 소득의 이게 평균 소득보다는 좀 낮죠. 네. 평균 소득은 5,700만 원이고 중간 소득은 4,457만입니다. 1,30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중간 네. 소득이라는 것은 그냥 이 18,000 가구를 쭉 늘어놓고 네. 9,000 가구인 예. 지점입니다. 중간. 딱 중간이고 평균이라는 것은 이 18,000 가구의 소득을 다 더해서 나누기 18,000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데 이 4,457만 원의 중간, 그러니까 2,200 한 뭐 28만 원 정도 되겠죠. 그 2,228만 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상대적인 빈곤 가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은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데 빈곤 가구의 점유율 이렇게 됩니다. 전체 가구 중에 말하자면 빈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중간값의 50%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사람, 2,228만 원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가구의 비중입니다. 네. 그게 지금 7년 새 최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2011년도에는 이 비율이 18.6%였어요. 예. 이게 지금 17.4%로 7년 동안 가장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이렇습니다. 18.6이었다가 2012년에 18.3으로 떨어지고 2014년에는 18.2로 떨어지고 2015년에는 17.5로 떨어지고 2016년에 탄핵 와중에 약간 올랐다가 다시 약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빈곤 가구 비율은 지난 7년 동안 특히나 박근혜 정부 때는 아주 많이 떨어져서 빈곤 가구가 급격하게 줄어오던 추세가 오히려 지금 완만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의 기사는 사실 7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떨어진 그 양 자체는 박근혜 정부 시간에 다 떨어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주 찔끔 떨어진 걸 갖다가 최저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빈곤층이 2년 만에 줄었다. 작년 상대적 빈곤율.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빈곤율이 많이 떨어졌는지, 얼마나 빈곤 가구가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말이 없고. 방금 자막이 하나 떴었죠, 저희가. 마치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7년 동안 안 좋다가 7년 만에 이렇게 최저가 된 것처럼 지금 쓰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받아먹는 연합뉴스라는 데가 하는 짓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문재인 정부 19개월 동안 상대적 빈곤율 0.0 몇 % 감소 이렇게 써야지 이게 정확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말하자면 1%포인트 이상 떨어진 겁니다. 네. 1%포인트. 그러니까 전체 18,000가구 같으면 18만 가구 이상이 그 빈곤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 몇 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서 17.6에서 17.4로 떨어진 게 0.2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추세가 오히려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던 빈곤율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다지 안 줄어들고 있어.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연합 뉴스는 저 따위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이거 거예요. 완전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적인 양 예, 왜곡한 그렇습니다. 그런 예. 기사네요. 7년 동안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약 완만해지면서 조금밖에 안 떨어진 거거든요. 아이 참 뭐 이렇게 그걸 지금 비쌌습니까? 쟤들은 저렇게 하고 아마 잠시 후에 나오는 KBS나 네. MBC도 저렇게 보도할 거예요. 네. 그 MBC 기자들, KBS 기자들 공부 안 하니까 저거 갖고 이제 연합뉴스 난 그대로 쓴 저거 거죠. 가지고 이제 열심히 7년 새 최저를 저 빈곤 가구가 줄었다고 막 떠들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진위계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면 말하자면 시장 주도 성장 뭐 소득이 아니고 예. 시장 경제 체제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계속 이 소득 분배가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모르니까요. 그 아마 여러분들 아까 그림을 보셨겠습니다만 진위계수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분위 배율도 급격하게 떨어져 왔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빠지고 있는 네. 거죠. 그런데 가구 분배율은 이 좋아지는 것이 훨씬 둔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 연합뉴스는 저 따위 말장난을 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 그 삼성바이오 때문에 분식회계가 한창 논란인데 이런 거 하면은 이거 분식 통계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묘한 거짓말이죠. 네. 물론 예를 들어서 숫자 그 자체로 보면 지난 7년 동안에 제일 예. 작은 게 맞죠. 뭐. 예, 제일 낮은 것이 맞는데 예. 이 떨어지는 속도가 오히려 지금 더 줄었죠. 줄어드는 가구가 오히려 적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비난은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택시업계에서 이 파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운행도 안 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주필님은 이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지금 그 우리나라의 이 가장 그 소득이 낮은 직종이 이 택시일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택시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죠. 뭐 은퇴한 예. 뭐 첫째 직업을 예를 들어서 62, 3세대에서 은퇴를 하고 뭐 용돈이라도 벌자는 기분으로 나온 분들에게는 뭐 약간의 뭐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라 그러면은 만족할 겁니다. 그러나 예.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산학금 내고 특히 받는 개인 돈으로 택시 말고 예. 기업 택시 하시는 분들요. 뭐 온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굉장히 괴롭고 이 소위 서민들이 주로 이제 하는 업종이죠. 예. 근데 이 사실은 제가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택시업계의 고통이라는 거는 미리 풀었어야 되는 것을 지금 안 풀고 몇 년을 끌어온 결과예요. 그 몇 년을 끌어온 거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죠. 문재인 정권의 책임입니다. 문재인 정권 책임자들이 이때까지 국회나 정부의 뭔가 해보려는 노력을 다 저지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버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에어비앤비도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한번 우리 앵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 부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따가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앵커 멘트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자율주행차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개발이 됐냐면 그 안에서 잠을 자도 목적지에 도착할 정도로 좀 자율주행차가 개발이 돼 있거든요. 나와버리면 네. 택시 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가 나오면서 타자수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택시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직업 자체가 다 없어질 그 수도 운전이라는 있겠죠. 직업 자체가 예.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버스 카드가 나오면서 버스금 표운이 없어지고 그렇죠. 이런 거와 같은 큰 변화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지금 그 오늘도 택시 기사들의 요구는 월급제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월급제로 바꾸면 일자리가 먼저 없어질 겁니다. 그 월급 받아보기 전에 왜 택시 회사들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학금제도 없애고 월급제로 가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택시 업체들도 영세 중소기업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대한 산업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예. 카풀도 마찬가지죠. 카풀 카쉐어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소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유 경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공유 경제라는 말 때문에 마치 이게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무슨 이런 경제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공유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보는 수요 공급의 그 기능을 개인별로 집단 대 집단이 아니고 개인별로 극대화해서 밀어붙인 겁니다.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한계 선택들이 전부 다 이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카풀 같은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자동차 요금도 다 다르고 손님별로 요금도 다 다르고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저 하나의 표준 가격을 정해놓고 전체적인 시장 수급 관계가 천천히 반영되는 그런 수급 곡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개인의 특화된 수요 공급 곡선이 짜증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경제가 고도로 진화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회주의로 가는 공유 이런 게 아닙니다. 시장 경제의 전면적 확대고 심화 과정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역사의 진행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지금 그 카풀앱이 뭐 자가용 영업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 지금까지는 택시업이 허가제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낡은 규제나 업의 어떤 면허제도 이런 거를 보면 야 불법 영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도 맞는데 어떻든 산업의 변화가 거대한 산업의 변화가 지금 오고 있고 이거는 필연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가 이미 영업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뭐 실리콘밸리 같은 어떤 특정 지역 안에서는 이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필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만 명의 택시 기사분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지금 또 이제 뭐 이상한 방법을 낼 겁니다. 아마 뭐 중소기업들 또 팔 비틀어서 무슨 뭐 또 돈으로 막으려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게 우버 처음에 우버 좀 혁명이 난 지가 언젠데요. 그 우버 혁명 날 때 그때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이건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버스도 굉장히 이 IT가 이제 발달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 자기의 말하자면 수요 함수를 다 가지고 업자들과 1대1로 거대한 IT라는 망위에서 1대1로 거래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는 소위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수급의 곡선이 개인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시장 선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 제도거든요. 이 공유제도라는 게 말이 공유니까 이 반자본주의인 것처럼 들리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필연적 상황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택시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만일에 저기 계신 분들 중에 택시 기사분들 중에 젊은 분이 있다면 예. 뭔가 다른 계획을, 잡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택시 기사라는 잡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 하는 점을 좀 인식해 주시기를 참 신신당부합니다. 혹시 제가 뭐 택시 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질 거라는 이 전망을 기분 나쁘게 안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직업이 하나 없어진다고 하면 또 다른 직업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예, 생기죠. 예. 직업의 예를 들어서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네. 오고 로봇 시대가 네. 되면 로봇이 하던 일만큼 다 없어질 거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저분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운전대를 놓고 뭔가 다른 작업의 기회를 만들어야죠.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되면 그 자율주행이라는 그 택시라는 게 완전히 오락 공간이라든가 레저 공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 오락 공간과 레저 공간에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무척이나 많은 수십만의 잡이 또 일거리가 나와요. 서비스업이 생기겠죠. 일거리가 예. 나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라는 일거리는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소위 마찰적 또는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이 생기죠. 지금 네. 그 마찰 부분에 이제 저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딱하지만 그러나 산업은 변해간다 하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막 산업도 변하고 시대도 막 변하는데 안 변하는 건 정치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는 진짜. 사람들이 있죠. 예. 그 김성태 한겨레 신문에서 저는 김성태 의원을 물고 늘어진 것이 참으로 이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그 핀체에 몰려 있는 청와대요? 청와대에 가장 핀체에 몰려 있는 사람이 김의겸이잖아요. 김의겸 대변인. 그 조국이는 아마 거의 나가는 게 확정돼 있다고 봐야 될 거고 예. 이제 김의겸도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 신문이 김의겸이 한겨레 신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총대를 메고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네,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네, 이건 뭐 의심입니다. 네, 뭐 네. 제가 뭐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은 아니고 네. 그런 기분이 듭니다만은 아까 우리 최 부장도 얘기하셨듯이 김성태는 한마디면 살 수도 있어요. 예? 문준영이 또 같이 하자 말이야, 내 아들하고. 예, 이렇게 하면 살 하자고요? 수 있는데 예. 사실 이 김성태라는 분이 갖고 있는 저는 막 이번에 조국, 김의겸, 김성태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요즘 나가야 될 사람 계속 늘어나네요. 뭐 처음에는 예. 조국이었다가 김의겸도 나가야 되고 김성태도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이 문제를 제대로 태클할 수 있게 이 문제를 저는 이 지난번 우리 예산 문제 가지고 김성태 의원을 맹렬히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이 386들이 지금 우리 사회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비리를 저지르고 있거나 뭔가 지연학연 혈연으로 짜가지고 이권을 나눠 먹고 있거나 이런 게 이제 이번에 우재창 뭐 이런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남아 있는 곳은 정치권밖에 없습니다. 386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 386들은 지금 그 시절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 롯데 다 털어도 없었고 이번에 대한항공 다 털어도 못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비리와 부패가 남아있는 그 떡을 나눠 먹고 있는 거는 정치권하고 386들이다. 저는 이 뭐 태양광 마찬가지고 태양광 서울시에 붙어서 뜯어먹는 거 뭐 구청마다 권력 교체가 되면 연필 납품하는 업자까지 다 바뀌거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 같은 데서 기업들은 다 MRO라고 해서 정말 공정투명하게 아웃소싱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공정투명하게 아웃소싱을 안 하는 데가 정치권이에요. 박원순 시장으로 교체되었다. 그러면 온갖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나중에 아마
제대로 된 시장이 들어서서 박원순 시장 시기에 벌어졌던 부패와 비리를 만일에 뒤지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이 마지막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 386과 정치권들이 이 사람들만 지금 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치부 기자가 경제부로 오잖아요. 예. 추석이나 연말 연시가 지나갔는데도 돈이 별로 안 생기는 겁니다. 예?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를. 얘기. 예. 옛날 얘기입니다. 예. 기자들 촌지는 정확히는 김영삼 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거슬러 가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가 경제부로 뜨고 왔어요. 또는 산업부로 왔어요. 네. 자기는 정치부 기자를 할 때 정치부에서 촌지봤던 추억이 있어서 야 경제부 가면 거긴 돈이 많은 데니까 재벌도 있고 예. 부패한 재벌도 있고 이제 촌지 좀 챙기겠구나 하고 왔는데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치부에서 건너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왕따를 시킨다. 네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그래서 절들어 물어보는 사람 기자가 있었어요. 오. 야 정말 내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제게 물어보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정치부에 있다가 온 거예요. 예. 그때도 정치부는 촌지가 있었던 겁니다. 정치가 늦네요. 늦습니다. 제일 늦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지금 386의 머릿속에 예. 예? 청와대에 있는 그 386 실세들의 머릿속에는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부패상, 30년 전의 그 사회의 부패상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그 행세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커피 기계를 다 바꾸는데 공개 경쟁 입찰도 없고 그 입찰은 밑에서 입찰은 해야 됩니다 하니까 스펙을 싹 고쳐가지고 그 우제창 납품업체 스펙에 딱 맞게 이렇게 이제 입찰해서 주는 거죠. 와. 그 짓을 아직까지 하는 것이 이 정부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이 정부가 빨리 교체되고 나면 386과 정치권에 썩은 국회의원들이 아마도 다음 그 국회의원 선거 때 대대적으로 저는 교체될 거라고 보는데 그 교체되고 나면 대한민국도 성큼 사회구조가 선진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마지막 낡은 시대의 발악이 마지막 낡은 시대의 잔치가 이 문재인 정부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와, 지금 막 댓글창으로 한도균님께서 10만 원을 쏴주셨네요. 커피 드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요즘 주필님의 논평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아주 명품 논평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희 펜앤뉴스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또 저희 펜앤문화센터 들러주셔가지고 펜앤커피도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필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 성교육 혹시 시키고 계신가요? 참 쑥스럽고 어려워서 그런 건 학교에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라서 그런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몰래 선생님 몰래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좀 성인이 돼서야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밖에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는 거 거기까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연령대나 그리고 그 내용의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중학생들한테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고 피임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콘돔이 찢어지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실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우리 학부모들이 관심을 좀 덜 가지고 계시다가 이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갑자기 막 물어보니까 그건 어떻게 알았어? 라고 확인해 보니까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교육이 아니라 성해방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성행위를, 성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계십니다. 양현희 기자가 관련 내용 집중 취재했습니다. 부모로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를 보내는 만큼 내 자식이 망하는 거죠. 콘돔, 월경주기법, 먹는 피임약, 응급 피임약, 기초체험법 들어보지도 못한 정액관찰법, 자궁내 장치, 살정제, 정관수술, 난간수술.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한테? 이게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 말고 또 다른 성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게 됐는지 정말 너무나 분노를 했고요.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급진적 성교육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에게 무려 10가지나 되는 피임 방법에 대해 가르치면서 자신이 선택한 피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하거나 사용 도중에 콘돔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치는 식이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쌤 중학교 보건교과서는 피임 방법을 무려 10가지나 설명합니다. 콘돔과 월경주기법, 먹는 피임약과 응급피임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콘돔의 사용 방법은 5단계로 나눠 하나하나 사파를 곁들여 보여주기도 합니다. 먹는 피임약에 대해서는 피임을 원하는 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월경이 시작된 날부터 21일 동안 매일 복용한 후 7일간은 약의 복용을 중단한다고 자세하게 복용법을 알려줍니다. YBM 중학교 보건교과서는 질회사정법과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질회사정법에 대해서는 사정 직전에 음경을 질 밖으로 빼내어 사정하는 방법이라며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피임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의를 줍니다. 응급피임약에 대해서는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먹어야 하고 구입할 때 의사 처방이 필요하며 구토, 피로, 생리과다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반복 사용하면 피임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금성출판사의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는 자궁경부 점액의 변화를 관찰해 배란일을 짐작하고 배란 시기를 피하여 성관계를 한다. 사정 직전에 여성의 질 밖에 사정하는 방법인 질회사정법 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만약 내가 피임을 한다면 어떤 피임 방법을 선택할 것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고 학습과제를 제시합니다. 교문사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는 자유행위에 대해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여 쾌감을 느끼는 행동으로 상대방 없이 성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며 지나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기술합니다. 원교재사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는 콘돔 피임법에 대해 한 페이지를 할애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콘돔은 주변에서 쉽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도 간편하고 피임 효과도 높아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장점을 나열합니다. 이어 콘돔은 얇기 때문에 사용 도중에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너무 오래된 콘돔은 잘 찢어지기 때문에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 좋다고 주의를 줍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에게 이같이 자세한 피임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긍정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해당 성교육 내용은 청소년 성관계를 용인하는 셈이라며 중학생에게 학생 시절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최선의 위험 예방법이라는 내용을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교과서에서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 청소년의 성관계 위험성과 문제점을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이 넷의 엄마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정말 낯뜨겁고 그 책 내용을 읽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이게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학교를 보내는 건데 그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성해방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한 전문가는 성교육에는 방어적 관점과 쾌락주의적 관점을 전제로 한 회피적 성교육이 존재하는데 현행 교과서들은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며 성적 쾌락을 누릴 것을 전제로 하는 회피적 성교육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현행 교과서들은 에이즈에 대해 허위 왜곡 정보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 전염병인 에이즈를 만성질환에 비유하는 등 의학 정보를 왜곡하고 주된 감염 경로인 남성 간 성관계에 대해 전혀 기술하지 않으며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술해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입니다. YBM 중학교 보건교과서는 에이즈에 대해 최근 감염 경로가 밝혀지고 치료제가 개발돼 치료만 꾸준히 받으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다며 에이즈의 공포와 편견을 버리고 에이즈 환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염한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은 법정 전염병인 에이즈를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에 비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이즈는 분명히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법에 정한 법정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동성 간 성행위를 그만둠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는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사실상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마치 동성애가 주로 남성 간 항문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 감염의 경로다라는 것을 숨기려는 또 다른 기망행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들이 모두 에이즈의 가장 큰 감염 경로인 남성 간 성관계에 대해 함구하고 에이즈 예방법으로 콘돔 사용을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 염 원장은 콘돔의 실패율은 약 15%로 콘돔만으로는 에이즈나 다른 성병을 예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동성애의 주된 경로인 남성 간 항문 성교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 중고등 교과서에서 생물학적인 성 섹스와 사회문화적 성 젠더, 그리고 욕망으로서의 성인 섹슈얼러티를 구분하고 각 개념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반발했습니다. 이 젠더라는 단어는 50에서 70여 가지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변하고 있어서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건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도 되지 않은 단어들이 왜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났고 또 너무 분노했고요. 한 전문가는 인문사회학에서 섹스와 젠더, 섹슈얼러티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라며 젠더에 대한 교육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해 제3의 젠더가 도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에 대한 욕망과 태도를 일컫는 섹슈얼러티를 교육할 때는 도덕과 책임을 강조해 건전한 성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딱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준비를 시키면서 이 취재 과정이나 그런 걸 다 지켜보면서 무척 걱정을 하면서 기사를 봤었는데요. 댓글창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시험을 봐야 되는 거냐? 그럼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더 자세히 외울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내용 자체가 절대 필요 없는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의 발육이나 자녀의 성장 주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성교육 같은 이런 내용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이거를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왜 가르칩니까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중학생이 된 청소년들, 사춘기에 들어선 청소년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시고요.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시킨 후에 자기 자녀가 정말 궁금해할 때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 같은 이런 뉴스는 저희 펜앤뉴스가 아니면 어디서 전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더 많은 심층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역할을 지상파나 종편이 해야 되는데 요즘 지상파나 종편은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내용을 고발하거나 전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일까요? 방통위에서 이 방송사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지상파에서는 MBC가 꼴찌를 했고요. 종편에서는 JTBC가 꼴찌를 했습니다. JTBC는 그 전년까지는 1위를 기록했었는데 이번에 꼴찌로 하락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세한 내용 이수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2017년도를 대상으로 한 방송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상파 TV에서는 KBS1이, 종편 사업자 중에서는 TV조선이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2016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JTBC는 이번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어제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 편성, 운영 등 3개 분야 23개 세부 항목을 심사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방송평가 결과는 향후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도 일정 비율 반영됩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TV 부문에서는 KBS1이 100점 만점 중에 85.8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SBS가 78.02점, KBS2는 77.08점, MBC가 73.67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년 평가와 비교하면 KBS1은 2.57점, SBS 6.85점, KBS2는 5.14점, MBC는 12.02점이 각각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MBC는 방송 심의 및 편성 재규정 준수 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편 사업자 중에는 TV조선이 86.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MBN 84.93점, 채널A 84.78점, JTBC 82.32점 순으로 소폭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발표 자료에서 TV조선, MBN, 채널A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평가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JTBC는 프로그램 질평가나 수상 실적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협찬 고지, 중간 광고 등 규정을 위반해 총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매체별로 평가 항목과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송 매체 간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펜앤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토 원별 사건, 흑돼지, 이제 비상금까지 틀리겠더만. 뭐 비어? 새로 나온 맥주인가요? 비어 하면 치맥이죠. 그 비어 말하나 문배씨 잘 알고 있죠? 제가 분명 말했죠. 국내 질문은 받지 않는다고. 국내 질문만 안 받겠습니까? 불리한 질문을 피하는 거겠지. 그러면 정치 선전물 훔치다 걸렸잖아요. 그걸로 뭐 15년? 노동교화형? 그런데 은비어도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란 표현을 3번이나 말했고 비정상적인 집단 숱한 고문과 강압적인 심리 상태에서 한 말이 진실이겠습니까? 북한 말에 의하면 건강한 상태로 석방됐다 하던데. 공산주의자 테스트 11가지 다 해당되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자체가 우스운 같습니다. 뭐 누구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놈 과연 누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오늘은 스위스를 대표할 만한 것들을 정답고로 정해보겠습니다. 스위스 하면 세계 수공업이죠. 저는 와치 하겠습니다. 와치. 저는 등산을 좋아하죠. 알프스 하겠습니다. 저는 북돼지 은닉 계좌가 생각납니다. 계좌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사실에 입각해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 팩폭행 2. 아부 3. 모른 척 4. 감싸기. 맞지? 안찰스님 어렵네. 저는 정답은 알아도 3번 모른 척 하겠습니다. 하하하. 알프스. 문별님 2, 3, 4는 다 내가 잘하는 거네. 헷갈리노. 4번 감싸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았어. 최 대장님. 정답은 1번 팩트 폭행 하겠습니다. 최 대장님 팩트 폭행 정답입니다. 폭행은 나쁜 거 아닌가? 북한은 그럼 그런 거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양일희 기자의 집중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이 교과서의 지나친 성교육 내용, 이거와 관련된 중요한 토론회가 국회에 설립니다.
학부모 단체인 생명과학과 인권학부모연합은요, 21일 오후 2시에 서울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요, 이 교과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을 개최하는데요. 이현주 국회의원의 주최로 부모님들이 직접 이 현행 81권의 교과서들에 나타난 성적 지향과 젠더, 섹슈얼리티, 피임 등을 분석한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발제자로는 연세대 민성길 명예교수님, 육진경, 김종신 선생님, 또 교육부의 담당자들이 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뭐 공교육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서 맡겨놓은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세대는요, 지금 도서관에 가면 좌파 사상으로 가득 찬 그런 책들을 보게 되고요. 학교에서는 뭐 혁신학교다, 대안학교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성교육을 가르치는 이런 책들로 우리의 미래 세대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자녀들, 또 손자나 손녀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